자, 진단 도구의 선택. 지금 우리가 직업 상담 진단을 공부하고 계시죠? 근데 그중에 진단 도구의 선택 두 번째 과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에서 두 번째. 내담자의 요구, 학습 목표를 보면 내담자의 요구에 따라 진단 도구의 종류 및 측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내담자에게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진단 방법과 참여에 대한 내담자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GATB 일반적성 검사고 실무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성 검사 공부하십니다. 자, 시험에 객관식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1차 쪽으로. 일반적성 검사는 직업적성 유형과 그 기준표를 바탕으로 어떤 직업군에 적합한지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떤 직업군에 적합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에 적성이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GATB 검사의 개요. 적성 검사는 직업 상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적성과 흥미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특정 분야의 적성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진학 시의 전공 선택이나 산업체의 인력 선발, 구직자의 직업 선택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일반적성 검사가 가장 널리 알려진 적성 검사입니다. GATB 구성 요소입니다. 일반적성 검사의 구성 요소. 자, GATB 일반적성 검사는 모두 15개의 하위 검사를 통해서, 자, 하위 검사, 소검사가 15개인데 이걸 통해서 9개의 적성을 측정한다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쪽은 객관식에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15개의 하위 검사를 통해서 9개의 분야의 적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15개의 하위 검사 중 11개가 지필 검사, 4개가 수행 검사입니다. 자, GATB를 통해 9개의 영역의 적성을 검출할 수 있는데, 자, 검출되는 적성이 9개라고 그랬죠. 각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지능, 일반적인 학습 능력, 설명이나 지도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추리, 판단하는 능력,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언어 능력은 언어의 뜻과 그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언어 상호 간의 관계와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능력, 보고, 들은 것이나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리 능력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사무지각은 문자나 인쇄물, 점표 등의 세부를 식별하는 능력, 잘못된 문자나 숫자를 찾아 교정하고 대조하는 능력, 직관적인 인지 능력의 정확도나 비교 판별하는 능력인데, 만약에 사무지각은 뭘 판별하냐 그냐면 문자나 인쇄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 이 정도로만 써도 당연히 정답이 됩니다. 자, 공간적성. 공간상의 형태를 이해하고 평면과 물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기하학적 문제 해결 능력, 2차원이나 3차원의 형체를 시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형태지각, 실물이나 도예 또는 표에 나타나는 것을 세부까지 바르게 지각하는 능력, 시각으로 비교 판별하는 능력, 도형의 형태나 음영, 근소한 선의 길이나 넓이 차이를 지각하는 능력, 시각의 예민도 등을 말합니다.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은데요. 예컨대 형태지각이나 사무지각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사무지각은 문자나 인쇄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 형태지각은 실물이나 도예, 표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 이 정도로만 써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반응입니다. 눈과 손 또는 눈과 손가락을 함께 사용해서 빠르고 정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눈으로 겨누면서 정확하게 손이나 손가락의 운동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반응은 지필 검사로 하는 겁니다. 운동 반응이 꼭 수행 검사 같아요. 그러나 수행 검사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손의 재치 또는 손가락 재치, 이쪽이 수행 검사예요. 직접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능력, 작은 물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다루는 능력입니다. 손의 재치,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 물건을 짚고 놓고 뒤집을 때 손과 손목을 정교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은
손가락 재치는 분해 조립으로 하고 손의 재치는 판치, 회전으로 합니다. 자, 채점 및 적용 과정입니다. 채점과 원점수 산출. 지필검사는 맞는 문항의 수를, 수행검사는 행한 개수를 셉니다. 단 종속기입검사, 타점 속도검사, 표식검사 이 세 가지가 저 위에서 말하는 운동 반응입니다. 이거 지필검사로 하는 거예요. 수행검사 아닙니다. 종전기입검사, 타점 속도검사, 표식검사는 진행한 수를 세는데 이 수치가 그대로 원점수가 됩니다. 환산 점수의 산출. 매뉴얼에 수록된 환산표에 따라 원점수를 해당하는 환산 점수로 바꿉니다. 적성별 점수 산출. 환산 점수를 이용해서 10개의 적성 분야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적성 직무군 선정. 자, GATB는 이렇게 2, 3개의 적성 직무군을 표현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GATB는 2, 3개의 적성 분야를 조합하여 모두 15개의 직무군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직무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성 분야 점수에 따라 다시 2, 3개의 하위 직무군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각 직무군별, 직무군 내 하위 직무군별 등으로 적성 분야의 기준 점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수검자의 각 적성 분야별 점수를 이 기준과 비교해서 수검자에게 적당한 직무군을 판별해냅니다. 다음의 표 1-2는 그 사례를 내는 것인데, 자, 이렇게, 적성 직무군 이렇게, 예컨대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높은 사람은 변호사나 판사 되고, 약간 좀 낮은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적성 직무군 연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건 암기할 것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검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GATB는 하위 검사의 구성과 그에 따른 직업 분류가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사의 타당화에 대한 연구 결과도 미흡한 편이지만 주로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되었고 따라서 제공하는 기준도 중고등학생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런 평가를 우리들한테 이렇게 딱 써버리고 나면 갑자기 GATB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는데 소위 타당한 연구 결과도 미흡한 편이지만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성검사를 보는 거죠. 적성검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평가보다도 적성검사는 자, 이렇게 15개의 하위검사를 통해서 9개의 적성을 검출해서 직업이나 진학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적성검사만큼이나 우리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업 흥미검사 및 직업 성격검사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검사는 워크넷에서 운영되는 검사로 홀랜드 이론에 기반한 직업 선호도 검사의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 중 흥미검사, 성격검사 등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흥미검사입니다. 흥미검사의 이론적 배경. 흥미검사는 홀랜드 개인 환경 간의 적합성 모형을 토대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적 배경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흥미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 흥미 유형입니다. 자, 환경도 그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흥미에 대응하여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성격도, 자, 흥미도 6가지, 환경도 6가지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현탐의 사진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그래서 현탐의 사진관으로 되어 있고 요걸 암기하실 때는 꼭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사람과 환경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현실형의 사람의 성격 유형이 현실형의 환경에서 일하면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각 유형의 사람들은 성격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 선호하는 활동, 적성, 가치관 등 많은 분야에서 서로 독특함을 보입니다. 홀랜드는 이를 이용해서 평소 활동, 자신의 유능함 지각, 선호하는 직업이나 분야, 일반적 성향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6가지 유형, 각각의 상대적 우열을 구분해 내므로써 개인의 흥미 구조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 직업 환경은 그 환경에서 우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흥미 유형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흥미 유형이 직업의 흥미 유형과 일치할 때, 자, 개인의 흥미 유형과 현실형의 흥미가 있는 사람이 직업도 같이 결합되면 직업의 흥미 유형과 일치할 때 직업 생활의 성과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유형은 어쩔까요? 예컨대 현실적 성격을 가진 자가 사회적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직업 생활의 성과가 좀 더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6가지 흥미 유형의 특징입니다. 자, 6가지를 읽기 전에 자, 먼저 이거 아주 섬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검정용 책보다 훨씬 더 섬세해요, 이쪽은. 자, 현실형, 자, 탐구형, 예술형, 자,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고 서로 대립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형의 반대가 사회형이고 탐구형의 반대가 진취형이고 예술형의 반대가 관습형입니다. 자, 물론 사회형의 반대는 현실형이고 진취형의 반대는 탐구형이고 관습형의 반대는 예술형입니다. 이 순서를 익숙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6가지 흥미 유형의 특징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현실형입니다. 현실력의 사람들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사교적이지 못하며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므로 자,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상황을 좋아하는 게 사회형이거든요. 반대 유형이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므로 혼자 혹은 현실적인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를 선호합니다. 체격이 탄탄하고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블루칼라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자나 엔지니어, 각종 교통수단, 버스나 택시의 운전사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6가지 흥미 유형 중에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하는 편이고 또 가장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람 지향적이거나 아이디어 지향적이보다는 사물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읽다가 자기하고 안 맞다 기분 나쁘시다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실습 형태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된 기록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 탐구형입니다. 과학자의 직업을 가진 지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합니다. 탐구형은 사람보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는 무관심하고 정서적인 상황에서 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차갑고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탐구역의 학력 수준은 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술형. 예술력의 사람들은 창의성을 지향하며 아이디어와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술가 유형의 사회적 지위는 중간 정도에서 가장 높은 정도이며 학력 수준은 6가지 유형 중 보통 2번째로 높습니다. 전형적인 예술가 유형은 간섭과 보수성을 거부하고 자 반대가 관습형이죠. 그래서 간섭과 보수성을 거부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데 대부분 매우 민감하고 감정적이며 일반인보다 정서장애가 많습니다. 즉 예술가의 전형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추구합니다. 예술가 유형의 환경은 예술가들이 대개 혼자 또는 소수가 모여서 예술을 추구하며 팀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예술가들이 협동 작업을 하면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문학과 미술가 또는 음악가들의 직업적 환경으로 설정됩니다. 예술가들이 간혹 분업화된 일을 하더라도 즉 배우의 경우 서로 간의 상호 의존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형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회형은 기본적으로 자선가 유형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익이 적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은 아주 높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의 지적인 상상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수준입니다. 사회형은 곤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역할을 선호하며 대인관계와 관련된 일을 좋아하므로 대인관계 기술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의 전형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후원을 하되 앞에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며, 리더십 발휘가 진취형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발휘하지 않으며 부드러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능력을 가진 그들은 청소년을 돕고 문화적인 규범을 심어주며 대대로 이어지는 가치에 대해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진취형. 진취형은 학력 수준과 사회적인 지위 면에서 보면 6가지 유형 중에 4번째입니다. 그들은 물질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할당하고 조정하는 데 재주가 있으며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좋아하고 직장의 위계 구조에서 책임을 지는 직위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권력과 통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권한이나 통제권 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파악합니다. 그들은 통제권의 범위와 이계가 정확히 결정되면 이를 깨끗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마찰도 거의 없습니다. 진취형 환경에서 통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취형은 각 개인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하고 권위나 권력의 이계가 잘 구조화된 체계에서 편안하게 일을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타인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려는 욕구는 상호 의존적인 욕구를 위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권력과 권한을 지향하는 것은 깊은 내면의 의존의 욕구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부하를 향한 권리 행사를 추구하면서 상사의 권한 행사는 잘 수용하는 권리와 피통제라는 모순된 욕구를 잘 설명해 줍니다. 관습형.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잘 짜여진 구조에서 일을 잘하고 세밀하고 꼼꼼한 일에 능숙합니다. 관습형은 현실형보다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숫자와 관련된 업무나 비서직을 선호합니다. 6가지 모든 유형에서 성차가 문제되고 있지만 간습형에는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 객관식에 나올 수 있어요. 간습형은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거. 자, 간습형은 조직에서 고위직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나 수단이 명백하게 제시되는 구조화된 상황에서 일을 가장 잘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 평가 2차 시험에 나온다고 합시다. 자, 실제로도 나온 예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다 써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6강 모형에 따른 어떤 특징을 써라. 그러면 이걸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여기서 현실형부터 써봅시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습형. 이 제목 6개가 써져야 될 거고, 탐구형은 어느 정도 쓰면 되냐면은 기계와 도구를 잘 다루나 사람 속에서 일하기를 즐기지 않는다. 또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기계나 도구를 잘 다루나 사회성이 부족하다. 기술자 유형이다. 이 정도로만 써도 깔끔하게 쓰신 겁니다. 자, 다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탐구형은 호기심이 많고 분석적이고 연구적이나 진취성이 떨어진다. 반대 유형이 떨어집니다. 과학자 유형입니다. 예술은 창조적이고 심미적이고 변화를 즐깁니다만은 관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수화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한다.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음악가 유형이다. 사람 속에서 일하기를 즐기는 유형이나 기계나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 사형은 그 정도로 쓰면 되고 상담사 유형이다. 자,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직과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즐기나 실제로 과학성이 떨어지죠. 탐구성이. 자, 정치가 유형이고 간습형은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것을 즐기나 예술성이 떨어집니다. 자, 도서관의 사서나 은행원 또는 격리사원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이 내용을 보고 가장 단순하게 2줄 정도를 쓸 수 있게 그러니까 현실형의 2줄, 탐구역의 2줄 정도 쓸 수 있게 엣지 있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써도 2차 시험에 맞는 것으로 충분히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자, 흥미검사의 구성 특징입니다.
흥미검사는 5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검사는 각각 6개의 흥미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실시와 채점. 이 흥미검사 결과는 내담자의 직업 상담가로부터 결과 해석을 받게끔 만들어졌지만 내담자 스스로 응답하고 채점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개인별로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 응답 및 채점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흥미검사는 15명에서 25명 사이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별로, 그러니까 개인검사가 아니라 집단검사 형태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점수를 규준에 비추어 각 차원별로 환산 점수를 구하는데 6개의 차원의 점수 중 가장 큰 점수 순으로 3개 차원의 이름이 개인의 흥미 유형의 코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점수가 현실형의 차원 점수가 20점, 탐구형의 차원 점수가 20점, 예술형의 차원 점수가 25점, 사회형의 차원 점수가 28점, 진취형의 차원 점수가 30점, 간습형이 32점이라고 하면 그의 흥미 코드는 가장 높은 것을 가장 앞에다 씁니다. 자, 그래서 간습형이 가장 앞에 써져 있죠. 32점. 그 다음에 진취형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뭐죠? 사회형.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이걸 풀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간습적이면서 진취적이면서 사회적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해석은 채점을 통해 개인의 흥미 유형 코드를 구한 후에 직업 목록을 참조해서 하게 됩니다. 직업 목록은 흥미 유형, 직업명 사전의 코드, 필요한 교육 수준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두고 있어서 개인의 흥미 유형 코드에 맞는 직업들을 찾아낸 후 직업 사전의 코드를 통해 각 직업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검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흥미검사는 홀랜드의 이론을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서 이론적 토대가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의 연령대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성별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연령대별 성별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상담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객관식도 하나 준비합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합한 아까 적성검사는 사실은 이렇게 타당성이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은 흥미검사는 성인 요구는 타당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을 해야 객관식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상담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워크넷 요즘은 고용 24시로 바뀌었죠. 그래서 직업진로 안에 들어가 보면 직업심리검사가 들어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의 직업선호도 검사에서 검사하는 것은 이름하여 흥미검사 외에 성격검사를 하는데 성격검사는 MBTI 검사가 아닙니다. 성격 빅5 검사입니다. 성격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또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들로 매우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용 가능한 검사들이 많은데 직업 상담용으로 개발된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되어 있는 성격 검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격 검사가 이름하여 성격 빅5입니다. 성격 검사의 이론적 배경. 이 검사는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소위 성격 빅5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것입니다. 빅5란 많은 성격 심리학자들이 정상인의 성격을 기술하는 기본 차원으로 말하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말합니다. 각 요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소개하기 전에 빅5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나 제가 누구나 다 이 5가지의 성격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큰 것 5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나타나냐 적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T점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50점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표준편차가 T점수가 10점이니까 60점이면 한 표준편차만큼 70점이면 두 표준편차만큼 예컨대 그 사람의 외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쪽은 가운데 50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다는 뜻이에요. 자, 외향성부터 보십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일 뿐만 아니라 활달하고 말을 많이 하며 자기 주장을 잘합니다. 그들은 흥분과 자극을 좋아하고 명랑하고 힘이 넘치며 선천적으로 낙관적입니다. 영업사원들은 전형적인 외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성의 반대라기보다는 외향성의 특징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그들은 활기가 없다기보다는 꾸준하며 말수가 적고 독립적입니다. 또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대인관계적 불안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랑하고 활달하지 않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50점이 평균이니까 여러분도 이제 외향성이 평균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외향성인 것도 문제 있겠죠. 호감성. 자, 호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아요. 평균 정도. 근데 한 70점 되면 지나치게 타인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호감성은 외향성과 함께 대인관계적인 양상과 관련이 있는 차원입니다. 호감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데 그는 타인과 공감을 잘하고 기꺼이 도와주며 상대방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호감성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경쟁적입니다. 이 차원의 양쪽 극단 중 어느 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호감성의 점수가 지나치게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낮은 점수는 자기애적, 반사회적, 편집증은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성격 장애가 관련이 있고 높은 점수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자기 중심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존적 성격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격 빅5라는 뜻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뜻이니까 누구보다도 기본적으로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거나 너무 적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성실성. 이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는 매사에 꼼꼼히 계획하고 일정을 조직화하고 끈질기게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자기 통제력입니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꼼꼼하고 정확하며 믿을 만합니다. 또 이들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며 의지가 강합니다. 높은 성실성 점수는 학문적 및 직업적 성취와 관련되지만 자, 이게 또 너무 높으면요. 까다로움, 강박적인 깔끔함 또는 일 중독자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성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실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이들은 성실성의 측면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적 불안정성. 이 차원은 적응 또는 정서적 안정성을 부적응 또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대비시키고 있는 차원입니다. 정서적 불안정성 차원의 핵심적 내용은 두려움, 슬픔, 당혹감, 분노,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이며 이 차원의 심리적 고통을 당할 가능성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부적응, 불합리한 사고, 충동 통제의 어려움, 스트레스 대처의 어려움, 그리고 정신병리적 문제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차원의 점수가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에 큰 두려움이 없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T점수니까 당연히 50점인데 요것만큼은 40점, 30점 이렇게 점수가 적을수록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보면 50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정서적 불안전성은 낮으면 좋은 겁니다. 점수가. 정서적 불안전성은. 자,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개방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윤리, 정치, 사회 정치 사상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가치를 받아들이며 억압적인 사람에 비해 감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더욱 예민하게 경험합니다. 경험 개방성의 차원은 지성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는데 개방성은 창의성과 관계 있는 지능과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지능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경험적 개방성은 지능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 지문에 나오면 아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점수가 높을수록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지만 이것은 상황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방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노동적인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성격 빅5 검사에서 성격 빅5를 적어보세요. 이게 주관식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같이 적어봐요. 자, 외향성 다음에 호감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외향성 다음에 여러분 내향성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향성 다음에 호감성.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자, 이건 차례 안 맞아도 됩니다. 자,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자,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5개가 쓰는 것으로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관식 2차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를 정확히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검사의 구성 특징입니다. 성격검사의 구성 특징은 성격검사는 5개의 기본 성격 요인에 속하는 28개의 소검사로 구성된 172개의 성격 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3개 문항 및 부주의 척도 3문항 등 총 18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수나 차원의 수는 아래의 표 1-3과 같은데, 자, 여기서 암기 읽는 게 좋겠네요. 자,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 그리고 이 소검사가 자, 객관식의 연결점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외향성은요. 이렇게 리더십, 적극성, 긍정성, 사교성 이런 것들은 감각이 생겨요. 객관식에. 주관식으로 쓰기에는 안 나올 겁니다. 온정성이 헷갈려요. 온정성이 외향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호감성은 자, 요거 하나 재밌는 거 있죠. 자, 타인에 대한 믿음, 도덕성, 타인에 대한 배려, 수용성. 자, 받아들이는 게 수용성이죠. 이 수용성이 호감성의 특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겸손, 휴머니즘 등입니다. 자, 나머지는요. 그냥 찍으면 맞게 돼 있어. 성실성 하면 아무래도 유능감, 조직한 능력, 책임감, 목표 지향성, 자기 통제력, 완벽성 이런 게 성실성하고 관계가 있을 거고 정서적 불안성은 딱 읽는 순간에 정서적 불안성이 느껴져. 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 같은 게. 경험에 대한 개방력은 상상력, 문화, 정성, 경험 추구, 지적, 호기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다시 봐요. 외향성의 소검사, 온정성이 외향성을 나타내는 소검사고 수용성이 호감성을 나타내는 소검사. 자, 요 정도로 기억을 해 주셔서 자, 객관식, 주관식은 자, 이 5가지 외향성, 호감성 이 5가지 쓰게 나올 거고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이 소검사들을 어느 정도 집중해서 찍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 놓으셔야 돼요. 자, 실시 야채점입니다. 이 검사는 중학생 이상 13세 이상이면서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할 수 있으며 개인 혹은 단체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 40분 정도이지만 성격 검사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시간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점 과정은 원 점수를 가지고 규준표를 이용하며 성별에 따른 환산 점수를 얻습니다. 이 환산 점수는 다 이쪽 동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점수가 T점수예요. T점수는 평균이 50점이고 표준편차가 10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분포입니다. 만약 성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체 규준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해석입니다. 성격검사는 다른 종류의 검사들에 비해 해석이 어렵습니다. 상담원이 28개의 세부 척도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모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척도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원들은 5개의 일반적 성격 요인에서 뚜렷하게 높거나 낮은 점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그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권합니다. 다음은 표 1-5는 성격 요인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의 성격 특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측면은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안, 분노, 우울을 경험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경험을 그대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성실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좋아하는 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는 외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향성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성격 요인으로 호감성과 더불어 살펴보면 그 사람의 대인관계 측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성이 높으며 리더십이 강한 외향적인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목표 지향적인 성실한 사람이라면 가장 완벽하죠. 어떠한 활동에든지 매우 정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 정서 함양에도 보다 높은 활동을 할 것이므로 학업과 같은 지식활동, 문화활동이 활발할 것입니다. 한편 경험, 개방성과 호감성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면 세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호감성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믿음, 휴머니즘, 타인에 대한 배려는 외향성과 온정성 차원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검사에 대한 평가를 보십니다. 이 검사는 검사 개발 시 신뢰도는 요인별로 0.75에서 0.9에 이르는 꽤 높은 겁니다. 나타났습니다. 보통 신뢰도가 1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0.7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거로 취급됩니다. 요인 분석과 다른 검사와 상관, 준거 관련성 등을 이용한 타당도 자료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검사는 개발 당시부터 정상인 성인용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직업 상담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